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관리사 과정을 맡게 된 훈련사 유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6강 반려견 생리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은 태어났을 때부터 퍼피 시절부터 성견이 되어 노견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알아보고, 또한 반려견의 기원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견은 이제 개의 기원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33,000년 전에 시베리아 지역에서 화석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은 개라는 동물이 33,000년 전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하나의 화석이었습니다. 그리고 12,0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북부 에인 말라 유적지에서 개와 사람이 있는 화석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반려견이라는 동물이 가축화되면서 사람과 같이 있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상에 남아있는 개가 가축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개와 사람이 있는 화석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고 나서 개가 그 시신을 먹기 위해서 왔다가 우연찮게 죽어서 화석이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례 문화 중 사람이 죽게 되면은 재산이라든지 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물을 같이 묻는 그 풍습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화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년 전에 개와 사람이 있는 화석이 발견했지만 이것이 개가 정확하게 가축화됐던 시기라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개가 가축화된 과정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개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하나의 가축으로서, 하나의 반려견으로서 생활했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늑대에서 만약에 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차이와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자, 개와 늑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운동 능력이 있겠습니다. 운동 능력으로 장거리 고속 질주가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있습니다. 이 운동 능력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이라든지 늑대 같은 경우에는 무리 생활을 하면서 사냥감을 포착했을 때 일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제압하기보다는 사냥감을 압박하고 몰고 그리고 끈질긴 추적으로 사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능력이 조금 두드러져 가지고 같이 운동 능력 중에 장거리 고속 질주 능력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늑대와 개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후각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물을 판단한다든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커뮤니케이션 체계 같은 경우에는 무리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언어로서 전달되고 비슷한 체형을 가진 친구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늑대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흔들고 이빨을 보여주며 여러가지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개와 비슷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빨을 보여주면은 나는 너에게 적대적이야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은 꼬리를 흔든다거나 입술에 혀를 댄다거나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나는 너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이 없어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와 늑대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체가 볼 수 있는 색깔은 빨강, 주황, 초록, 파랑, 보라색을 함께 인식을 하는데요. 물론 계속 다양한 색상을 보고 있다라는 논문과 이론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저희는 이 색깔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색을 인지하지 못하는 개와 늑대의 경우에는 후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이 사물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개와 늑대는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서열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개체를 알파라고 합니다. 이 알파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리에 대해서 어느 한 규칙을 지키고 그 규칙을 바로 무리에게 전달하며 무리를 통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알파가 다른 반려견인가요, 혹시? 그렇다면은 그 반려견에 지금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인식 자체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알파는 항상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주도권을 잡고 어떠한 규칙을 세우고 어떠한 규칙을 잘 지켜주셔야지 반려견이 따로 서열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반려견과 늑대의 공통점 중 하나는 무리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리습성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사자도 마찬가지고 하이에나도 마찬가지고 기린도 마찬가지고 늑대도 마찬가지지만 아픈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리 내에서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무리 내에 전달하게 되면은 무리에서 쫓겨날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체들이 아픈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말 죽음의 직전에 오게 되면은 무리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죽음을 일부러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 구석지고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죽음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것이 개와 늑대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와 늑대의 차이점은 일단 외형적 차이가 있습니다. 개와 제일 유전자적으로 비슷하다고 하는 진돗개라든지 시바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당히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시츄라든지 아니면 퍼그라든지 프렌치불독 같은 단두종 친구들을 보면요, 갑자기 꼬리가 짧아지면서 입이 들어가고 그리고 눈이 커지며 몸이 조금 작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외형적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바디랭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얼굴 표정인데요. 우리들은 반려견을 사진을 찍으면서 이 아이가 웃고 있는지 슬퍼하는지 우울해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개도 표정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서 사람의 표정을 보고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얼굴 표정이 생겨나게 됐고요. 또한 보호자와 반려견이 교육하는 것 중에 앉아, 엎드려, 기다려 뭐 등등이 있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바디랭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앉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분명 이 친구에게 앉아를 유도했지만 이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앉음으로써 보호자에게 있는 간식이라든지 칭찬 같은 것을 원한다는 하나의 제스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와 늑대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개는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을 요구하고 어느 정도의 조언을 요구합니다. 어느 하나의 문제점에 직면했을 때 개는 사람에게 계속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제스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늑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고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개가 어느 가축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개가 성장하면서 어떤 시기를 거치고 어떤 모습으로 발달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는 첫 번째로 신생아기가 있습니다. 출생 후 2주간의 기간을 가지며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를 수용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계속 이곳저곳으로 밖으로 나가고 그에 따라서 어미견이 계속 물고 자신의 품속으로 당기고 계속 품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때 사람의 간섭은 굉장히 불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신생아기 때에 있는 개체가 어미의 젖을, 즉 모유를 잘 섭취를 못한다면은 생후 일주일형이 지나면 조금씩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자, 왜 사람의 간섭이 굉장히 불필요하냐? 이 신생아기 때 퍼피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게 되면은 어미견이 이 새끼 강아지들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사회화를 거치는 이 상황에서 형제들끼리 몸을 부딪히면서 모유를 찾고 자기가 억지로 감각을 깨우치려고 하는 이 시기 때는 사람의 간섭이 굉장히 불필요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유가 나왔으니
자, 모유에는 과연 어떤 성분들이 있을까요? 자, 모유에는 모체 이해항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초유에 모견이 살아오면서 체험한 질병에 대한 면역물질과 백신 접종에 의한 형성된 면역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모체 이해항체라고 부릅니다. 이 모체 이해항체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이 퍼피 때, 즉 신생아 때 이것을 마시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초유를 주지 않고 그냥 분유를 타서 주게 되면은 성견이 되었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개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체 이해항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젖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동 면역 백신, 항체성 바이러스를 체내 증식에 의해서 형성된 항체를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체 이해 항체는 다양한 원리와 또한 반려견이 신생아기 때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영양 성분을 가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행기입니다. 생후 3주령이 지나서 시작이 되며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가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됩니다. 걷기 시작하면서 3주간 답답했던 마음인지 굉장히 왕성한 호기심을 보이는데요. 어미견이 사고 좀 치지 말라고 계속 끌어서 옮기고 물면은 받아주고 여러가지 행동을 하며 또한 형제들과 장난을 치면서 내 형제는 이런 거구나, 개라는 동물은 이런 거구나, 개를 이렇게 물면은 아파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점차점차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어미개와 정신적 교감이 많이 진행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어미견의 시그널들을 서서히 익혀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화기, 즉 사회 적응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적응기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12주로 물론 어떤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시기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후각과 청각, 시각이 더욱 발달하여 모든 감각을 이용하여 바깥 세상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자, 5에서 6주령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강해지며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화라고 하면은 반려견과의 사이화만 생각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들이랑 잘 놀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데요. 이 사회화 시기 때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견을 만나는 전체적인 사회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려견과의 사회화만 생각했을 때 이 반려견이 성장하면서 겪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직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끄러운 환경에서 잘 달아보지 못하는 아이들, 걸어보지도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얼어버리고 그리고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데도 가보고 딱딱한 데도 가보고 조금 거친 데도 가보고 다양한 환경을 적응하면서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얻고요.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른 환경에 가서도 계속 적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화 때는 굉장히 스펀지 같은 흡수력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면서 배변과 식사, 놀이 장난감에 대해서 여러가지 규칙을 알아가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자, 배변과 식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만 잘 조성해줘도 아이들이 금방 따라옵니다. 하지만 놀이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규칙을 알려줘야 되고 이 규칙을 통해서 새로운 이익을 얻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터그놀이가 있는데요. 이 터그놀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인터넷에서 보고 듣고 한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누가 그렇다 카더라는 그런 카더라 통신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 교육을 가면서 이 터그놀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 터그놀이를 진행하면은 아이들이 많이 흥분도가 높고
공격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터그놀이를 정확하게 내가 원할 때 진행하고 원할 때 끊게 되면은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서 하나의 명령어가 됩니다. 바로 놔. 그 놔를 통해서 반려견은 자연스럽게 소유욕을 보호자에게도 줄 수 있구나. 굳이 내가 이 소유욕을 가지고 보호자에게 건드릴 필요가 없구나 라는 자연스러운 그런 신뢰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그냥 터그놀이를 반려견의 흥분도를 높이는 데만 사용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보호자님들이 걱정하시는 어느 정도의 공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나치게 흥분도가 높은 아이들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사회화 시기가 끝나갈 때쯤에 지배성 발악이라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는 강아지의 자립심이 굉장히 높아져 어미견과 보호자에게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 시기 때는 내가 사회화 시기 때, 이행기 시기 때 배웠던 모든 것들을 자기 혼자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는 혼자서 해보면서 내 가족 외에 다양한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세후 3개월이 지나면서 경계심과 지배심에 익혀 상하관계를 신경쓰게 됩니다. 자, 굉장히 혼자서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요 조심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한 어느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유욕이 점차 자라면서 저것은 우리 보호자님 거구나, 저것은 나의 형 거구나 라는 것에 상하관계를 조금씩 익혀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 때는 너무 지나치게 안 돼, 하지 마 라는 그런 교육보다는 이것은 맞고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틀리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조금 부드러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안 돼라는 교육만 진행했을 때는 반려견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으로 집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 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섭취하려고도 하는 겁니다. 뭐 다양한 것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나치게 안 돼라고 했을 때 성견이 되어서도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변이라든지 씨앗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섭취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막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나와의 산책을 더욱 강조하여서 그런 음식물 섭취 같은 것을 조금 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퍼피 시절에 반려견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반려견을 선택한다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입양 전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반려견은 보호자와 짧으면 10년, 길게는 20년을 함께 생활하는 가족으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무심결에 데리고 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자,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일반적인 제가 남자기 때문에 남성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 남성은 회사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하는 그런 여유 생활들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반려견을 데리고 오게 되면요, 그 여유 생활이 반려견에게 초점에 점차 맞춰지게 됩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나가야 되고 반려견과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함부로 반려견을 놔두는 생활들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려견을 데리고 올 때는 항상 미래를 생각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굉장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 살지 않고 가족과 살고 있다면은 반드시 가족과의 동행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의 어머니라든지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면은 이 가족과의 동행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알레르기라든지 아니면 비용적 측면입니다. 만약에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 중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반려견을 데리고 온 순간부터 그분은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서로에게 악감정이 쌓이고 그 반려견 하나로 통해서 가족과의 불협이 조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미용, 병원, 먹이 등의 비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반려견들은 매달 꾸준하게 예방접종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용을 받게 되죠. 근데 이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반려견을 데리고 왔을 때는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라는 게 존재하죠, 저희 나라는. 근데 그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희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료보험의 혜택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병원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였을 때 반려견을 데리고 오셔야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반려견을 충분히 장기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특성과 교육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내가 믹스견을 데리고 온다 라고 했을 때 이 부견과 모견이 대체적으로 어떤 견종이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고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또한 그거의 장단점에 의해서 내가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와 잘 맞는 반려견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반려견의 고르는 기준은 외모만을 보지 않고 충동적 입양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보통 많은 분들이 펫샵에 가서 분양을 받게 되는데요. 이 펫샵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강아지들이 있기 때문에 외모만 봤을 때 정말 귀엽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성견이 되고 노견이 되었을 때도 그 퍼피 때의 그 시절의 얼굴을 계속 지니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을 보고 충동적 입양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봐야 될 것은 반려견의 어느 정도의 크기와 피모 타입이라든지 성별과 연령 등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기르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반려견이 그냥 단지 나랑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원한다면은 작은 토이그룹 아이들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호자가 운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적다면은 더더욱 그렇고요. 자, 근데 보호자가 운동하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데 보더콜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셰퍼트라든지 이런 대형견의 운동량이 많이 필요한 견종들을 선택할 경우 이 반려견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려견의 목적과 그리고 크기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반려견을 분양받을 때, 즉 입양을 할 때 펫샵이라든지 가정집이라든지 전문 브리더에게 분양을 받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펫샵에 가서서 다양한 견종을 보고 충동적으로 입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펫샵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견종을 만나고 다양한 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부견과 모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견인지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는 점과 그리고 펫샵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견종이 모여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전염병이라도 나게 되면은 다 같이 그 전염병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가정집이 있겠죠? 가정집 같은 경우는 부견과 모견을 대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전문 허용된 법적으로 허용된 그런 업체들도 아닐 뿐더러 얼마나 잘 키웠는지는 알 수 있겠으나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문제를 계속 안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전문 브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견종을 하나의 직업으로서 키우는 것을 직업으로서 개량하고 번식하고 그리고 그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다운시키면서 이 종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에게
입양하고 데리고 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분들에게 데리고 오고 입양을 했을 때 장점으로는 이 견종의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제일 빨리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 1차적인 나의 해결책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이 견종이 장점이 부각되고 단점 중에 유전적 질병들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반려견을 이제 데리고 왔으면은 반려견 보호자가 생각해야 할 것 중에 노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자, 반려견은 노화는 몸이 클수록 빠르게 진행되며 대형견일수록 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세, 그리고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10세에서 12세 전후로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반려견들이 털이 빠짐이 증가하고 운동량이 감소하고 흥미가 감소하면서 굉장히 기력 저하와 잠을 많이 자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처럼 콧등이나 귀 주변에 털들이 백발이 되며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난청과 피부병, 발토비상, 당뇨병, 췌장염, 관절염 등 굉장히 많은 병원비를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화를 거치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반려견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 반려견의 사망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먼저 죽음을 조금 알아보고 이 죽음에 대한 행동들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우리 반려견의 죽음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음식과 물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의 사람과 물건에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활동량이 없고 금방 피곤함을 느끼며 어느 순간부터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이상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호흡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며 불안해하고 괴로워할 경우도 있습니다.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며 체온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잇몸과 아니면은 다른 장기의 혈색들이 어둡거나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반려견이 점점 죽음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펜로스 증후군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펜로스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자식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우울증으로서 반려견을 그리워하고 또한 그 반려견의 그리움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펜로스 증후군의 대처법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항상 나보다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불의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더 빨리 곁을 떠날 수 있으며 미리 이별하는 자세가 필요로 합니다. 또한 반려견이 죽고 나서는 자신의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슬픔을 공유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반려동물의 용품을 조금씩 정리하고 키우던 반려동물이 만약 죽게 되었을 때 너무 급하게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굉장히 지양하셔야 됩니다. 우리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많이 못해줬다라는 것에 보호자님들이 더 슬퍼하시고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하지만 퍼피 때부터 관리를 잘해주신 보호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많이 부족했지만 너랑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내가 다음에도 너를 반드시 케어해줄게, 내가 널 꼭 지켜줄게 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계속 이 반려동물에 대한 고마움을 남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내가 만약에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죽었을 때 이런 감정을, 고마움을 느끼셨던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